자, 5주차 두 번째 섹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과 감정, 이러한 역사적인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역사 속의 어느 철학자도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철학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현대 심리치료가 강조하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그리스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그러한 전략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러한 그 중요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억압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은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마비시키고 싶어요. 그죠? 그럼 마비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제가 이제 상담을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진로 상담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때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친구가 많아요. 한 이제 얘인데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밴드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 활동을 하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재미없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2학년이면 1학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왠지 졸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벌써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밴드 활동이 좋아서 밴드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취업 준비하고 예를 들면 영어 시험 공부하고 어떤 학점 관리하고 이럴 거 생각을 하면 또 밴드 활동이 재미가 없어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하면 또 밴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여기 가도 불안하고 저기 가도 불안하고 이 활동을 해도 재미없고 저 활동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새는 뭘 해도 즐겁지 않고 계속 걱정만 돼요.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예가 바로 어떤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고통스러워서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이 친구한테 자, 그러면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그렇게 두려운지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사실은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취업 공부를 할 때면 밴드 생각도 나면서 결국 이러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 두려움이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띠이고 이 순간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 친구에게 무언가를 계속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데까지 들어가려면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러니까 그냥 떨쳐버리고 도서관 가야지. 도서관 가선 또 밴드 가야지. 이렇게 바로바로 그 순간을 모면해내는 겁니다. 이 학생의 탓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두려운 감정을 포함한 고통스러운 감정에 귀 기울이는 거를 사실은 학교나 이런 데서 자라면서 배우지 못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두려움이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경청하는가는 나중에 강의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들어봤나요?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합니다. 조현병은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특징 지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양성 증상은 영어로 positive symptom이라고 하고요. 음성 증상은 negative symptom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positive냐면 일반 사람들, 조현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이게. 그런데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 플러스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positive symptom이라는 말, 양성 증상이라는 말을 쓰고요. 대표적인 예로 망상, 환각,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나한테만 보인다.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나한테만 들린다. 이런 거죠. 자, 음성 증상은 조현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심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이 감소된 거, 예를 들면 내가 얼굴 표현이 없다거나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표현의 감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험적인 손상이다라고 하는데 무의욕증, 무감동증 같은 거예요. 무쾌감증 이런 거. 즐거운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음성 증상이 심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허공을 쳐다보고 우리 뭐 하러 갈까요? 그래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같이 재밌게 놀아도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랬어요. 라고 얼굴 표정이나 감정이 굉장히 무뎌져 있는 것 같은 상태이죠. 자, 어떻게 보면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마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적인 손상, 음성 증상의 경험적인 손상 부분과 표현의 어려움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또 나도 재밌는 것도 없고 욕구도 없어지죠. 재밌는 것도 없고 욕구도 없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으면 또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험적 손상과 표현의 어려움은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음성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음성 증상이 이렇게 두드러진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조현병의 음성 증상, 특히 음성 증상을 연구하고 이 사람들의 심리 치료를 연구하는 어떤 부분에 제가 그 엑스퍼티즈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한 데이터가 있어요. 자, 청소년기 아동학대 경험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10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자, 그러면 몇 명이나 아동학대 경험을 했을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1000명 정도에는 한 20명 정도, 100명에 2명 정도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동학대에는 물론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를 포함하고 거긴 정서적인 학대나 방임, 음식을 주지 않거나 그냥 아이 혼자 놔두고 어디 가거나 이런 것도 아동학대에 속합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20명 정도가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라고 레포트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본격적으로 조사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좀 옛날 데이터긴 한데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 0.02% 정도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들어서 아동학대 사례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마도 사람들이 좀 더 아동학대에 더 민감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신고나 인식이 많아져서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자, 세계 여러 문헌들을 다 이렇게 한번 따져봤는데요. 살펴봤는데 세계 여러 문헌에 따르면 그게 이제 그 모집단에 따라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사한 경우는 적게는 28%, 또 다른 곳에서 조사했을 때는 많게는 70에서 80%가 아동학대를 경험한다고 해요. 자, 중증정신질환, 조현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30%에서 80% 정도 가량이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 이거는 조현병이 없는 사람들이 아동학대 경험과 비교하면 수백 배에서 수천 배에 달합니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더군다나 조현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나 자, 그런데 거기에 환경적인 스트레스, 굉장한 스트레스죠. 아동학대는. 그거를 내가 경험한다 그랬을 때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떻게든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인간은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스키마를 조정하고 왜곡된 스키마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개발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제한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생존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선택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마도 감정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즉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그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환경 속에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전략이 별로 없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바로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이 마비가 될까요?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연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랩에 있는 학생들과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인데 잠깐 소개를 하죠. 30명 정도의 조현병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15명은 음성 증상 좀 있는 사람, 높은 사람, 15명은 음성 증상이 낮은 조현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21명은 조현병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Incidental Face Memory Task라는 어떤 실험 태스크를 했는데 그 태스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썼던 어떤 실험인데요. 여기에 Visual Probe Detection Task라 그래요. 우리가 Dot Probe Task, Visual Probe Detection Task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화면이 있죠. 보이는 화면이 이제 있는데 화면에 가운데 정중앙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저 십자가에 눈을 응시를 계속 하세요. 눈을 다른 데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0ms 아니면 500ms 아니면 1000ms 한 1초 정도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잠시 두 장의 사진이 나왔다 사라집니다. 그 두 장의 사진이 50ms면 뭐가 나왔나?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1000ms면 1초 정도죠. 그때 한쪽에서는 중립의 표정이에요. 아무런 표정을 하지 않는 얼굴 표정이고 다른 곳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픈 표정, 화난 표정, 혹은 기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점이 이제 별표가 나옵니다. 자,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은 그냥 계속 그 가운데만 응시하고 있다가 얼굴이 표정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저 별표가 나타나는 방향이 왼쪽이면 왼쪽 키를 누르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키를 누르는 거예요. 자, 간단한 어떤 실험 패러다임인데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그 화면에 별표가 나타나기 전에 얼굴 표정이 두 개가 나타나잖아요. 자,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어떤 주의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막 길거리를 가다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눈동자를 돌리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 주의가 그쪽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길거리를 가다가 너무 싫은 어떤 장면이 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쪽에 눈이 더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쪽에서 눈길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실험에서는 내 의도 이전에 내 어떤 주의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정이 표현된 얼굴이 주의를 내가 잘 뺏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주의가 감정이 표현된 얼굴 쪽으로 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쪽 방향에 별표가 뜨면 내 반응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 표정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의가 감정이 없는 얼굴로 가 있을 거고, 그런데 별표가 감정이 있는 얼굴 쪽으로 나타나면 주의가 이미 이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일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내가 반응하는 시간이 느려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반응 시간의 속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주의가 얼마나 편향이 되어 있나를 산출을 해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 과정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Incidental Recognition Task라고 하는데요. 바로 즉시적으로 제인하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같은 실험 태스크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24개의 얼굴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12개는 이전 실험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12개는 이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이전 실험에서 봤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봤던 사람입니까? 두 가지 에러가 있는데 하나는 오미션 에러라고 하고 하나는 커미션 에러라고 합니다. 오미션 에러는 이전에 나왔는데 내가 못 봤다고 놓친 에러고요.
커미션 에러는 이전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나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커미션 에러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떤 에러, 실수의 비율을 우리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자, 결과를 보죠. 자,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50ms와 1000ms는 50ms는 너무 짧아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500ms에서 가장 크게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 얼굴 표정에 감정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감정이 표현된 얼굴 표정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주의를 감정이 없는 얼굴 표정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조현병이 있어도 음성 증상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감정이 없는 쪽으로 얼굴 표정을 내 주의를 돌린다는 거죠. 즉 우리가 감정이 있는 얼굴 표정을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감정이든 화나는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다 피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아동학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환경에 내가 처해져 있다. 그럴 때 아빠가 나를 보고 웃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지 나를 안아주려고 하는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표정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막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이러한 환경이 바로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오래 서 있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에겐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전에 아마 감정을 읽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아마도 지속적으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그 스위치를 꺼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결과가, 이러한 어떤 현상이 이런 실험에서 이렇게 반영되어서 나타난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흥미로운 결과이자 또 안타까운 결과는 끝나고 나서 그 실험에 나타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얼마나 기억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실수했던 에러의 비율이 슬픈 표정이나 화난 얼굴에서는 조현병이 없는 사람과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조현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조현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음성 증상이 심했던 사람들이 음성 증상이 심하지 않은 조현병 환자에 비해서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훨씬 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러를 훨씬 더 많이 나타내더라.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화면에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 그 X축은 어떤 그 주의의 편향이고요. 오른쪽은 행복한 얼굴을 얼마나 많이 인식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회피하면 할수록 그 긍정적인 얼굴 표정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더 있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은 조현병이 없는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다라는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이제 저희가 퍼블리시를 하고 나서요, 그 논문을 내고 나서 두 번째 그 후속 연구를 한 번 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연구는 우리 그 랩에 있는 석사과정 학생 장성경 학생이랑 같이 실시를 했고요.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그 국제적인 저널에 이제 실려서 언론의 그 주목도 받고 했었어요. 자, 첫 번째 했던 연구 결과를 한 번 더 우리가 검증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아이 트래킹이라 그래가지고요, 눈동자를 이렇게 트래킹하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같은 패러다임인데 단지 이 패러다임에서는 왼쪽 오른쪽에 얼굴 표정을 두었던 이전 연구랑 다르게 위아래로 얼굴을 이렇게 위치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이전 연구 때 이제 오른손 왼손 사람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아래로
배치를 하고 같은 패러다임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트래킹을 했습니다. 자, 그 행동적인 결과는 똑같았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눈동자가 얼마나 움직이냐는 거예요. 자, 얼굴 표정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우리 눈동자가 어디를 응시하고 있느냐. 자, 이런 어떤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화면에서 보시면, 자,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조현병 환자나 조현병이 없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건 위에 있는 거는, 부정적인 두 가지 정서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긍정적인 정서에는, 이게 오래 그 얼굴 표정이 제시가 되나 안 되나 큰 차이가 없었는데, 부정적인 정서에서 보면,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조현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 눈 자체가 그 얼굴에 가 있는 횟수나 시간이 훨씬 적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정서,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 표정에 대해서 내가 주의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음성 증상이랑 관련이 있었고요. 상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인관계 기능이랑 상관이 있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연구의 함의를 좀 살펴보면, 조현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감정은 아마 부정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자체들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모든 감정 자극을 회피하게 된 거예요.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로 긍정적인 얼굴 표정을 기억하는 데도 어려움을 지닌다는 거예요. 조현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자, 긍정적인 얼굴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이 사람들의 대인관계 능력이 상관이 있더라. 대인관계가 더 많이 어렵더라. 이런 겁니다. 아마도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피하고자 했던 감정은 부정적이었을 건데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 같이 마비가 된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상담을 했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선생님, 전 밴드 활동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자, 이 친구가 처리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메시지를 듣기보다 자꾸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긍정적인 감정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감정을 마비시키면 그 감정만 이렇게 마비되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 감정과 다른 다양한 감정들이 다 같이 마비가 돼요. 이게 바로 감정이 작동하는 원리고 기제고요. 바로 이러한 기제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기제 때문에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고요. 이러한 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심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감정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만 빼서 내가 빼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양한 감정들이 다 없어져서 그 감정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죠.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쉽진 않죠. 자, 오늘 그 두 번째 섹션, 다섯 번째 주 두 번째 섹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